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개강하고 첫 주 잘 보내셨어요? 제가 그 공지 그때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과제 그 일정하고 그 다음에 촬영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 일정들 조금 제가 올려드렸는데 조금 촉박하죠. 근데 이번에 약간 아쉬운 게 저희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이제 강의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간고사 보시기 전에 촬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앞부분 강의 끝나고 뒤에 형사는 정황준 교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상세한 사항은 제가 공지로 올려놨으니까 이 클래스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고, 피고, 그리고 재판부 있죠. 여러분들 일정이 그렇게 막 이렇게 길게 드리지 못했던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까지는 간략한 이론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고 측 대리인에 관한 서면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 측 대리인들, 그리고 재판부, 그러니까 판결문이겠죠. 이걸 첨삭을 제가 해드린 다음에 최종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좀 기간이 짧아요.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2학년 2학기에 정말 중요한 과목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9월 안에 조금 빨리 끝낼 수 있게, 중간고사 전에 빨리 끝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기한 꼭 엄수해주세요. 그 인원들 다 맞춰가지고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올려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 참,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경위분 우리 뽑으셨죠? 경위분은 촬영을 하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면 작성에 참여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재판부 서면 작성하실 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제 결과물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첨삭을 해서 다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이후에는 아직 학교에서 제가 받은 바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수강하실 때쯤이면 혹시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지를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바로 이 클래스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다시 한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원고 측 대리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소장을 이제 먼저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기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기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민총회도 있고요. 그리고 형사 공부하실 때도 당연히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기망이 그렇게 어려운 법리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하게 나 기망이면 뭐 당연히 알지, 이거 누가 몰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쉬운 쟁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어떤 실무에 가신다거나 그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도 이게 객관식이든 아니면 뭐 이론 그 서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례형이겠죠.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을 볼 때 이런 기본들을 갑자기 이제 혼동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안 하고 가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주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고 이번 시간에 한번 이것들을 정리해본다 라는 취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게 기망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론 기망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몇 가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답안지에 혹은 소장에 뭐 준비서면이나 판결문에 어떤 식으로 도출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한번 체크하고 다 외우고 넘어가겠다는 취지로 강의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제가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 좀 간단히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처럼 원피고 특정해야 되고요. 청구 취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기록형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이 청구 취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 실무책 있죠. 혹은 민사실무책이 별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 어려우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 있죠. 거기에 보면 공식적인 어떤 양식 같은 게 있어요. 그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또 내용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내가 명확하게 청구 취지를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소장에 좀 기록으로 현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인을 쓰는데 당사자의 지위하고요. 이 사건의 경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실무에서는
어쨌든 소장은 재판부에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주장을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덧붙여서 작성을 해야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소장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론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죠. 그러니까 기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정말 다 외우실 것 같은 민법 제1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망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기망에 해당하면 뭐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잖아요, 형사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이거 불법행위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됐지, 무슨 의사표시 취소까지 하나, 왜 이게 민법에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 행위가, 즉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뭔가 착오를 일으킨다거나 뭔가 기망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 법률 행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법률 행위가 사실 기망에 의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법률 행위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 효과가 나한테 귀속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의사표시 취소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0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이제 그런 취지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고 같이 볼게요. 자, 제1항 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어때요?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2항 보면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일 때 어때요? 객관식에 예전에 되게 자주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랑 법률 행위를 같이 했던 그 상대방이 아니고요. 제3자가 뭔가 사기나, 그러니까 여긴 사기겠죠? 기망을 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요건은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2항인 거죠. 그리고 제3항 전 2항,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이죠. 이 두 가지의 의사표시의 취소는요, 당연히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겠죠. 불측의 손해를 입히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문을 봤고요. 사기는 보통 뭐라고 우리가 의의를 쓰잖아요. 사례형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그때 고의로 사람을 기망을 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인 거잖아요. 판결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죠. 볼까요? 2005년 5월 27일 2004-43824 판결이에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그죠?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망행위가 있었고요. 거기에 내가 착오에 빠져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생각을 하고 기망을 당했기 때문에 착오든 뭐든 간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내 의사하고 내 표시 행위는 불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간혹 객관식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괜히 혼동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의사하고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단지 의사의 형성 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는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동기의 착오도 결정적인 어떤 쟁점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구분된다. 자, 여러분 이 판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 취업하는데 날 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 꽤 많았거든요.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연대보증 서류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기망이냐 착오냐의 문제가 있었던 판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원은 표시하고 그 어떤 그 의사표시일 때는 의사하고 표시의 불일치가 있으면 이거는 기망에 해당하기 어렵고 착오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알아두세요. 그게 혹여나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에는 이게 기망이 아니라 법원은 착오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의사표시 너무 잘 알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어때요?
우리가 이제 뭔가 사례형을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실무에서는 그 요건 사슬에 맞춰가지고 어떤 서면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중요한데요. 사기에는 4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는 고의잖아요. 고의도 2단의 고의인 거죠. 2가지의 고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기망행위가 어때야 돼요? 위법해야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만 위법성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행위가 위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결정적으로 이게 취소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 뭐예요? 기망행위하고요, 착오하고요, 의사표시가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요건들을 조금 분석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2단의 고의라고 하죠. 고의가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의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표의자를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허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상대를 기망하려고 하는 그 표의자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표의자가 그것에 의해서 착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망행위자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의사표시를 할 사람이 표의자잖아요. 이 의사표시를 할 사람이 내 말에 의해서 착오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예요. 자, 여기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번째는 뭐예요? 착오에 의해서 이 표의자가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할 고의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싶다든지, 예를 들면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좀 주고 싶다까지 끝나는 걸로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착오에 빠뜨릴 고의가 한번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착오를 해서 이 의사표시를 하게 할 만한 고의까지 인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단의 고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2번째 요건은 뭘까요? 2번째 요건은 기망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이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게 하려는 행위를 바로 우리가 기망행위라고 얘기하죠.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게 있어요. 간혹 이제 처음 이걸 접하시면 소극적인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망행위는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당연히 인정이 되죠. 자, 적극적인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되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혹은 뭐 어떤 주장이나 사실을 막 날조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면 소극적인 건 뭐예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사례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판례로 가져올 건데요.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모든 경우가 다 그래요? 말 안 하면 무조건 기망이에요? 그거 아니죠. 요건 따로 있죠. 제가 판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어떤 사실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기망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삶이라든지 법률 행위의 효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망이라고 원칙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말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판례 볼게요. 2006 10월 12일 선고 2004-48515 판결인데요.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 여러분 많이 보신,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뭐 기본서나 이런 건 당연히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요.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이제 분양할 때요, 분양계약 같은 걸 체결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쓰레기 매립장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나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매입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때요? 뭔가 이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우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내가 용인하고 한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건설사가 전혀 뭐 분양회사나 이 관련된 업체들이 전혀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입주하고 보니까 혹은 뭐 나중에 계약 다 체결하고 건설을 할 때 보니까 매립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갔던 판례잖아요. 그죠? 보시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신의 측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죠. 바로 이 사례였어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자 보세요. 기망에 관한 판례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조건문 같은 부분이잖아요. 뭐뭐 했다라면 어떤 법률행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게 기망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 측상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법령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있는데 의무 조항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법 없으면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보실게요.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같은 판례거든요. 근데 그 지금 6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괄호에다가 OX 주의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판례라서 막상 그 처음에 그냥 공부하실 때는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객관식에서 약간만 비틀어서 나오거나 할 때는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완벽하게 외우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같이 볼게요.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750조에는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거 취소하지 않아도 되나?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아니 그러면 좋아. 분양계약 왜 취소 안 해? 왜 취소 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야? 이건 가능한 거야? 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그 사례거든요. 봅시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망을 당했을 때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분양계약을 그냥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요즘에 분양받거나 이제 어떤 그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령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하게 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쓰레기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 계약 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집을 옮기는 것,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분이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 막상 이사를 하거나 혹은 다른 집을 사려고 하면 또 그 사이에 시세 변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일단은 이 집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길도 당연히 열려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판례가 명확히 보고 있어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상고를 제기했거든요. 원고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바로 이 사건에서, 그죠? 이 사건에서 그 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에 의해서 시가가 막 상승을 해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상회한 거죠. 분양 가격을. 그랬을 때 과연 손해가 발생했을까? 이제 또 분양사나 건설사나 이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실제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니까 분양 대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양 계약 체결했을 때 그 대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 이걸 봐라. 객관적인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면 쓰레기장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 객관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 만약에 당신들의 주장과 같이 정말로 이 쓰레기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분양 계약에서 가격에서 아파트 매매 대금 올라갈 수 없지 않냐라고 주장한 거예요. 굉장히 타당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 주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떤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근거에 의해 청구를 하지만 법원이 그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손해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손해는 얼마구나 라는 것을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원심이 원고들의 손해액을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해서 아파트 가치 하락 가격이 이 정도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이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뭐 건설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소송을 여러 개가 종류가 있거든요. 할 때 특히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감정인에 의해서 이 건물의 시세라든지 화자의 그런 보수 금액이라든지 공사 대금이라든지 혹은 이것처럼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게 돼요. 그처럼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거죠. 원심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서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을 해서 분양가격을 설령 이렇게 더 그러니까 더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손해액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인 거죠. 분양 가격이 시세가 올라가서 높아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실제로 손해가 이만큼 발생한 것은 전혀 별개로 봐야 된다.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고 이건 이거고 손해가 발생한 건 발생한 거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양가보다 시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관한 감정평가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이것도 많이 알죠. 저희도 이거 굉장히 공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슷해요. 이제 그 분양 계약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동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야 되느냐, 신식상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판례였어요.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의 일반적인 법적 성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약의 유인이죠. 그리고 분양 광고의 내용 중에서 분양자하고 수분양자 사이에 이 내용 있죠. 광고 내용을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죠. 전형적인 거 기억나시죠? 같이 볼게요.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것도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청약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내가 당신의 청약에 대해 승낙합니다라고 하면 바로 법률 행위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청약의 유의는 뭐예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물품을 사러 가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청약의 유인인 거잖아요. 그럴 때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광고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해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광고를 해서
이제 광고를 본 어떤 소비자가 그 어떤 전자제품을 사러 가요. 그래서 전자제품 판매자에게 제가 A 제품을 사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바로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럼 내가 당신한테 팔게요 라고까지 해야 우리가 계약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른다면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인 거예요. 청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계약은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분양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분양 후 시공의 구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에는요, 동의나 호수 같은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평형하고요, 입주 예정일, 그리고 분양 대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시기 정도만 이제 돼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부대 시설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 실내 장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붙박이장 같은 게 있다라면 그런 거, 팬트리가 있다면 그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조나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분양계약은 이제 아파트에 관한 외형이나 재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는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법원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외형이나 재질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럴 때는 비록 분양 광고의 내용이나 모델하우스의 조건이라든지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에서 구체적 거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대시설의 굉장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외형이나 재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이거 계약 내용으로 우리 인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그런 것은 계약의 내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의 광고의 전체 내용이 아니고요. 외형이나 어떤 재질 같은 것 중에서 이제 이것들이 충분하게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 해줬어야 되는데 왜 안 해줬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 계약 시에 달리 이 일을 유보했다라는 등의 특단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을 그러니까 분양 광고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런 거, 설령 이제 이런 말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광고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 광고의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재질은 사실은 다른 재질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분양자하고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은요, 특히나 그 재판이나 법원은 이런 묵시적인 거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제 실무 나와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원도 재판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자신들이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여나 잘못 판단할까에 대한 당연히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따라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계약서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크게 중요하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고 어디를 봐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분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든지 거의 서류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특정한 사례들이 있을 때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는 합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한 사례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 중에서 외형이나 재질 등에 관한 거다고요.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니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소극적으로 뭔가 부작위에 의해서 어떤 기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판단 기준도 법원이 당연히 제시하고 있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신의 측상 거래 상대방에게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래를 할 때 당연히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면피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지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그걸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 과실 때문에 알아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법원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법원은 그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같이 볼게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 측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아까 본 그런 법리였죠.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습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지 의무가 나와요. 일단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이 되거나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서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당연히 인정이 된다. 다만 추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우리가 살펴가지고 과실에 관한 부분들을 참작은 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인정이 됐던 사례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판례가 이렇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늘 인정을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 부인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분양계약인데요. 분양자가 소분양자의 전매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측상의 의무가 있는가? 원칙적으로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밑에 보시면요.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 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 이익의 발생 여부라든지 그 액수에 관해서 거래 관행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분양 계약에 이르게 했다라는 아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사례인 거죠.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대립 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밑에 거 쭉 봤을 때 신의측상 의무가 있다라거나 그러한 정보를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죠. 그러니까 아까 사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분양 관련해서 뭔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세 번째 요건은 뭐였어요? 기망행위가 지금까지 고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법성이겠죠. 신의 측이나 거래 관념에 따라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 상품의 허위나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로 굉장히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죠.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을 하겠죠. 판례가 명백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광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들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라든지 신의 측에 비추어서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그 케이스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때요? 이건 지금 일조권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접 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긴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의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직원의 주관적인 예상이라든지 희망의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한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예요. 또 부정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이제 이건 상가 분양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요즘 막 그런 광고 되게 많잖아요. 상가 분양하게 되면 이 상가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거고 그걸 뭐 보장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게 기망이고 어떤 건 기망이 아닌지. 자,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는요. 운영 방법이라든지 수익 보장에 관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용도가 특정한 특수시설을 분양을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고요. 이 상가에서는 이 행위만 해야 돼. 이 특정한 어떤 영업만 해야 돼라고 용도가 특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요. 그 특수한 곳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책임하고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그곳에다가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을 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기망해가지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든지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라는 것들은 좀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법원은. 그러니까 일단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확실히 알아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가 읽혀지시죠. 그래서 이거는 다소의 과장 허위 광고이고 이것이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예요. 자, 또 하나 유명한 사례. 변칙 세일 케이스죠.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아마 이거 제 기억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법대 들어갔을 때도 배운 사례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기망에 관한 기준을 판단하는 사례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제를 두고 있는 거죠.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백화점에서 정가가 원래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이라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정가를 마치 200만 원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50% 세일이라고 해서 그것에 100만 원을 라벨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가는 100만 원인데 이 사람들 그냥 100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원래는 이게 2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세일을 해가지고 당신한테 50% 세일 해가지고 100만 원에 팔게요 라고 말하는 건 어때요? 누가 봐도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약간의 과장이나 어떤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기망이고 이 기망은 위법하다라고 본 바로 그 케이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변칙 세일은 물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 그죠? 사실 우리가 살 때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상응하는 가격인가 혹은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여러 가지의 가격 수준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 기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당연히 위법하다고 본 거죠. 자, 마지막 요건은 뭘까요? 마지막 요건은 당연히 인과관계겠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요건을 인과관계로 두고 있죠.
기망행위하고요,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세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망행위하고 착오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기망행위를 해서 이제 그 착오가 일으켜져야 돼요. 여기까지 인과관계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착오에 기해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럼 비로소 이제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서 기망으로 인정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 책임에 관해서는 이거 너무 상식적인 것인데, 처음에 기록형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뭐 실무에 나갔을 때 마치 내가, 우리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러한 요건에 따르면 이게 뭐 죄가 되냐 안 되냐, 혹은 내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우니까 가끔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요건을 전부 다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실무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입증 책임에 관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싶다라면은 당연히 이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당연히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사실은 기망에 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고 대리인이라면, 혹은 피고 대리인이라면, 혹은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론이 내가 기록형으로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실제 사건이라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주장하고 뭐 항변을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시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소장이라든지 답변서나 판결문 기한 조금 엄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